이번 영상도 인공지능으로 자동 더빙했습니다. 반말과 문맥, 그리고 목소리가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화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 공개합니다. 비트코인 코어 측과 필터 측의 의견 차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시나요? 디지털 사운드 머니 시스템인가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가요? 토론을 듣고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건 정말 간단한 질문입니다. 이건 데이터 전반이나 필터 규칙 전반에 대한 토론이 아닙니다. 이건 오로지 비트코인 코어가 OPRETURN의 한도를 해제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거는 꽤 단순합니다. OPRETURN 공간은 스크립트 퍼브키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트니스가 아니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OPRETURN 아웃풋에 데이터를 넣는 것이 훨씬 더 비쌉니다. 대략 4배 정도 더 비쌉니다. 이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OPRTURN 데이터의 원숭이 JPEG를 넣는다는 거요. 이건 순전히 어떤 경우에는 기술적인 이유로 특정 프로토콜의 데이터를 아웃풋 공간에 넣어야만 하는 상황에 관한 문제입니다. 알다시피 그 데이터는 위트니스 공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제 오픈 타임스탬프 프로토콜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80바이트로는 항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한 프로토콜들도 있습니다. 신리어가 바로 이런 요구로 인해 그러니까 이 풀 리퀘스트가 처음 만들어지게 된 동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토콜들이 결국 하게 되는 일은 데이터를 그냥 다른 아웃풋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80바이트만 허용되기 때문에 각 아웃풋마다 80바이트가 아니라 이들은 사용 불가능한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이 아웃풋들은 UTXO 세트에 추가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 때문에 UTXO 세트가 점점 커져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UTXO 세트가 작게 유지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빠른 프루닝 노드를 사용할 수 있고 UTXO 세트에서 아웃풋을 조회하는 작업도 더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램에 더 쉽게 들어가기 때문이죠.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일한 질문은 왜 우리는 그냥 죄안을 없애겠다고 말하는가입니다. 왜 그냥 예를 들어 150바이트로 늘리지 않는 걸까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이런 모든 논의들이 개발자들의 시간을 엄청나게 소모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논쟁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 번에 이걸 바꾸고 싶을 뿐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이건 명확한 이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바꾸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150에서 이론적으로 얼마로 늘리든 실제로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OPRTURN 공간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이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만큼 많이 사용할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사람들이 사용 불가능한 UTXO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 더 할 말은 없습니다. 담세언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개발자 여러분, 노드 운영자 여러분, 그리고 평범한 유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과거에도 이런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고 그때마다 비트코인 사용자들은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한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토시는 매우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프로토콜을 설계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비트코인이 진짜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에서는 이른바 화폐 맥시멀리스트와 플랫폼 맥시멀리스트 사이의 균열이 표면화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화폐 맥시멀리스트들은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발명된 최고의 화폐가 되어 결국 달러를 대체하는 지배적인 글로벌 기축자산이자 교환 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기로 플랫폼 맥시멀리스트들은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처럼 더 표현력이 풍부해져서 꼭 화폐와 관련되지 않은 더 많은 기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에 이들이 이렇게까지 플랫폼 맥시멀리즘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에서 토큰을 더 쉽게 발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훨씬 더 빠르게 치솟을 수 있기 때문이죠. 플랫폼 맥시멀리스트들의 입장에서 저를 혼란스럽게 하는 점은 이미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 생태계의 99%를 차지하는 플랫폼 맥시멀리즘을 시도해봤다는 사실입니다. 이더리움은 발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더리움은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을 초월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사용 사례조차 몇 개 만들어내는데도 애를 먹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상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플랫폼 맥시멀리스트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이 만들어낸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설마
물러서서 왜 플랫폼 맥시멀리즘이 인기 많은지 생각해보면 완전히 이해됩니다. 우리는 법정화폐 표준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장 가난한 시민들로부터 훔쳐 가장 부유한 시민들을 더 부유하게 만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전 세계가 총구 앞에서 법정화폐 개임을 강제로 하도록 강요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모두가 법정화폐의 가치를 강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기적인 것을 장기적인 것보다 더 중시하고 실제 제품보다 마케팅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기술을 쌓는 것보다 관심을 끄는 데 집중하고 무언가를 구축하기보다는 사기를 치고 가치를 창출하기보다는 가치를 파괴하며 수익성 있는 조직보다 규모만 큰 조직을 만들고 사용자보다는 투자자를 위해 제품을 만들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법정화폐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나쁜 행동을 보상하고 좋은 행동을 벌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인간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반인간적인 것들입니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이유 중 하나는 돈을 무분별하게 찍어내는 것이 우리 모두를 파멸로 몰아넣기 전에 인류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약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찍어내는 시스템과 달리 비트코인의 가치는 인간 중심적이며 가치를 파괴하는 것보다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이런 점을 보면 왜 이더리움이 실패했고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플랫폼 맥시멀리즘은 법정화폐의 가치로 정의된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고 화폐 맥시멀리즘은 인간의 가치로 정의된 성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풀 리퀘스트의 핵심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비트코인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릴레이 정책이 이른바 인센티브 호환적이어야 하며 이것이 정책 개발자들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들의 분석에서 빠진 점은 채굴 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때 비트코인 가치보다는 법정화폐의 가치에 더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단순히 채굴자들이 장기적인 결과는 신경 쓰지 않고 단기적인 최대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자고 한다면 결국 채굴자들은 남용적인 트랜잭션을 경쟁적으로 확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트랜잭션들은 비트코인으로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거래를 임의의 데이터로 뒤덮어 비트코인 경제 내의 가치를 서서히 파괴하게 됩니다. 이 임의의 데이터는 폰지 메타 프로토콜에서 나오며 이들은 돈을 찍어내는 정책이 잘못된 투자, 몰 투자를 부추기기 때문에 무한한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풀 리퀘스트는 비트코인을 플랫폼 맥시멀리스트 프로젝트로 재정의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며 이는 비트코인을 돈을 찍어내는 정책과 동일선상에 놓이게 하고 결국 비트코인이 폰지 카지노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이는 이더리움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굴 산업이 비트코인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채굴자들은 비트코인 내에서 단기적 인센티브에 가장 민감한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의 가장 원초적인 충동에 모든 결정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사용자 커뮤니티의 지지나 해시레이트의 과반수 없이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생존을 책임지는 좋은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들의 사업에 극심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 커뮤니티가 기본값으로 슈퍼 다수 노드 구현, 현재는 비트코인 코어에서 해당 거래를 필터링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한 채굴자들이 자발적으로 악의적인 거래를 필터링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오션은 어쨌든 이걸 이미 하고 있습니다. 45초 남았습니다. 좋아요. 오션 정말 잘하고 있네요. 다행히도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입증된 바와 같이 비트코인을 통제하는 것은 채굴자가 아니라 사용자, 특히 자본 보유자와 상인 노드 운영자들입니다. 채굴 산업의 종속적인 역할이 이보다 더 뚜렷하게 드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2017년 블록 크기 전쟁에서 사용자들이 대규모 채굴 카르텔과 영향력 있는 대기업들을 당당히 물리쳤을 때가 바로 그 해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채굴자들이 우리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은 채굴 산업이 적대적이며 우리가 기본값으로 그들에게 남용거래 필터링을 요청해도 거부할 것이라 생각하는 듯합니다. 저는 이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 증거도 없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고 채굴자들이 대다수 적대적이라면 비트코인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약화목 조합은 해시레이트 최소 51%가 정직할 때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굴 산업이 우리를 적대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 사실을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고 채굴자들이 적대적이지 않다면 남용 거래 속도 제한에 도움을 요청해도 무해합니다. 크리스 감사합니다. 반론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 30초만 더 있었으면 됐는데. 알아. 자, 빨리 하자. 시노비한테 넘겨. 그 사람 마이크 있어. 컴퓨터 챙기고 우리는 다음 라운드로 넘어갈게. 알겠어. 그럼 먼저 당면한 기술적인 문제부터 다뤄볼게. 피터가 말했듯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굳이 담을 경제적 유의는 사실 없어. 몇백 바이트 정도만 앞을 리턴 출력에 넣는 게 전부야. 이건 그냥 앞으로 쓸데없는 논쟁거리를 없애기 위한 조치일 뿐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제한을 넘는 OP 리턴이 포함된 트랜잭션이 수수료를 내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가장 높은 수수료를 내는 트랜잭션은 결국 블록에 포함될 거야. 내 노드는 그 블록을 다운로드해야 해. 그리고 그 정보를 저장하게 돼. 그걸 파신하게 되고 이건 어떻게 해도 피할 수 없는 일이야. 합의 수준에서 무효로 만들지 않는 한 당신이 제한하려는 어떤 것도 결국 막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제한을 올리지 않을 이유는 지연시키려는 것 말고는 없어. 블록 검증은 수수료 예측을 왜곡시키고 피어들의 대역폭만 낭비하게 만들 뿐 아무런 성과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걸 해야 해. 지금 당장 그리고 앞으로 이런 종류의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는 이런 논쟁 자체를 미리 차단하는 거야. 그냥 끝내버리자는 거지. 결국에는 이건 정말 단순한 문제야. 정책 문제는 논리적으로 접근하자. 피해를 줄이고 채굴 중앙화 위험을 없애고 아무런 논리적 이유 없이 노드 자원만 낭비하는 것들은 없애자.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여전히 합의 수준에서 이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면 적어도 이런 문제들을 실제로 막으려고 시도할 수 있는 곳에서라면 그건 괜찮아. 하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는 정체 문제를 두고 시간만 낭비하며 빙빙 도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야. 그리고 결국에는 이건 인센티브의 문제야.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나? 답은 그렇다야. 비트코인 시스템 전체의 본질은 모든 참여자가 자기 이익, 즉 이윤을 추구한다는 동기에 기반하고 있어. 정말 그게 전부야.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세상에서 비트코인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어? 그건 채굴자들이 그런 자기 이익과 반대로 행동할 거라고 도덕적 판단을 내릴 거라고 가정하는 거잖아. 사업체들이 계속 운영하고 존재하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일부러 손해를 보겠다는 선택을 한다는 거지. 그런 건 내게 비트코인 전체의 설계, 구조, 그리고 보안 모델에 대한 비판이야. 만약 채굴자들이 이타적으로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하고 이익을 포기하고 가장 수익성 있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논리적으로 비트코인은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말하는 거야. 이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보안 구조와 인센티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 주장을 일관되게 하려면 결국 비트코인이 실패했다는 주장을 암묵적으로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야 해. 이 논의가 컨센서스 레이어의 다음 적절한 공간에서 계속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토론을 이어가면 돼. 하지만 이건 아무런 실질적인 목적도 없어. 이건 개발자들이나 이 분야의 참여자들의 시간만 낭비할 뿐이야. 무언가를 막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심지어 엄청나게 비싸게 만드는 것도 아니야. 그냥 약간 더 비싸게 만들 뿐인데 만약 그 뒤에 진지한 경제적 동기가 있다면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스운 일이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알겠습니다. 시노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 측에서 비트코인 메카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메카닉. 저는 그 이름을 선택했어요. 시작할게요. 제가 메카닉이라는 이름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 세대의 포뮬러 2 차량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동안 자동차와 함께하며 많은 지식과 애정을 가지고 있고 유용한 경험도 많은 사람이 분명히 쓸모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제 역량을 넘어선 부분이 많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겸손해지고 그런 입장에서 제가 들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JPEG나 BRC 20민트, 그리고 비트코인의 다른 비화폐적 사용 사례로 인해 블록이 예상치 못하게 사용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일이었고, 그에 따른 무대응은 저에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진 논의에서 제가 수많은 기술적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이런 활동을 용인하게 되면서 내부적으로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신념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루크와 마크가 처음 오션에 대해 저에게 접근했을 때 채굴 중앙화에 맞서 싸우는 일에 동참할 동기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채굴에서의 문제들이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우리 모두 그것이 나쁘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채굴 하드웨어의 90%가 비트메인에서 제조된다는 사실을 좋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가정용 채굴이 다시 활성화되고 비텍스와 채굴자, 즉 템플릿 생성으로 블록이 해결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굴이 아직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데 동의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를 동기부여하게 만드는 것은 비트코인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오해되거나 마치 좋은 일인 것처럼 잘못 포장되어 결국 우리를 실패로 이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악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이더리움은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더리움을 홍보하는 사람들이 순진하고 잘 속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빼앗기 위해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약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에서의 악은 겉으로는 이로운 것처럼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해로운 형태로 나타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비트코인이라는 화폐를 비트코인이라는 데이터베이스로 재정의하려는 시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원치 않는 무료 클라우드 저장소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진 행동입니다. 비트코인이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는 것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단순히 식물에 불과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분명히 단순한 식물 그 이상이며 크리스마스를 잘 모르는 문화권의 뛰어난 원예가에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매년 12월마다 몇 주 동안 거실에 선인장을 두지 않는지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을 오직 데이터베이스로만 보는 사람에게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목적이 화폐임을 설명할 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합니다.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화폐로 사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우연히 데이터베이스의 성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자신의 기기에 저장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동차를 사는 이유가 주유소를 오가며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노드에 임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비트코인 참여를 더 효율적이고 더 비용이 들게 만들어 사람들이 노드를 운영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킵니다. 하지만 채굴의 중앙화와는 달리 우리는 비트코인을 비화폐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발전이며 우리가 열정적으로 참여하거나 최소한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념적이든 실용적이든 다양한 이유들이 이러한 사용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이런 이유들이 우리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어차피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막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모든 가정들은 마치 이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처럼 제시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들이 거짓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거짓일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은 역사 내내 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호기심이나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반드시 저지해야 할 세금처럼 여겨왔다는 점에서 현실을 완전히 뒤집은 주장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적대적 인수 시도에 맞서는 힘은 사용자, 즉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노드야말로 비트코인을 독특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이나 다른 사기들과 구별되는 점이 무엇인지 찾고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이더리움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없이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서는 가능합니다. 노드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암호화폐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때 내세우는 근거이며 이는 우리 문화가 다른 모든 우선순위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 전쟁을 치렀고 그 전제 위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건너뛰고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35초. 네. 비트코인 사용자들 중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코어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신호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저의 진심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앞으로도 노드를 우리의 노력의 중심에 둘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의 비화폐적 사용에 대해 문화적, 기술적으로 모두 적대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계속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당하며
비트코인의 역사와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각종 암호화폐 사기의 기록이 남는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것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명백히 법정화폐와 중앙은행을 진지하게 대체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비트코인 기술 옥스퍼드식 토론회 사상 첫 1라운드에서 멋진 기회에서 말씀해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각 팀마다 반론을 제기할 시간이 3분씩 주어집니다. 각자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 반박할 수도 있고 자신이 했던 말을 더 깊이 파고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주어진 시간을 다 쓰지 않으면 남은 시간에 제가 준비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을 듣고 싶지 않으시면 시간을 다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대편의 많은 논의가 결국 도덕성에 관한 이야기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토르 프로젝트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토르 프로젝트에 가서 이렇게 말하곤 하죠. 왜 토르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을 막지 않느냐? 왜 마약 시장이나 암살 시장, 아동 포르노 같은 당신이 생각하는 어떤 형태의 악이든 그걸 막지 않느냐? 라고요. 그리고 물론 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토르는 특정 목표를 가진 기술적 프로젝트이고 그 목표의 특성상 우리가 악을 걸러내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 토르 프로젝트가 다른 성격의 프로젝트였다면 당연히 그런 일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즉, 비트코인이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이었다면 당연히 인스크립션이나 온갖 것들을 막을 수 있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데이터를 걸러내는 진정한 합의 변경안을 제안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저는 그저 가능한 것에 따라야 할 뿐입니다. 알다시피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점을 증명하기 위해 10년쯤 전에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임의의 텍스트를 게시하는 도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왜 임의의 텍스트였냐고요? 유닉스에서 스트링즈 명령어로 쉽게 추출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도구는 잘 작동했습니다. 이건 세그윗 이전 P2 세치 기반이었고 우리는 필터 규칙으로 이걸 막으려고 하지 않기로 기술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기술적 목표와 맞지 않으니까요. 오플텀에 대한 이 논의는 아주 단순한 기술적 논의입니다. 우리가 요택소 세트 증가로 인해 해가 되는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도록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차라리 사람들이 오플톤을 사용하도록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약 10년 전에 오플톤을 제안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차피 출력에 데이터를 넣을 거라는 걸 알았고 이 방식보다는 저 방식으로 하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국 이 모든 논의는 그 점으로 귀결됩니다. 물론 이게 법정화폐인지 아니면 다른 경제적 의미가 있는지 또는 인스크립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각자의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JPEG를 올리는 게 별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걸 기술적인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단속하는 건 제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타당하고 원칙적인 기술적 방법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차라리 사람들이 사용 불가능한 아웃풋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프리톤을 이용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크리스, 반론 있으신가요? 네. 우선 토르 프로젝트에 대한 당신의 의견부터 다뤄볼게요. 토르는 화폐 시스템이 아니에요.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중립적인 화폐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중립적인 화폐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능한 한 인간의 가치에 최대한 부합하는 화폐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중립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저 그렇게 만들 뿐이에요. 알다시피 여전히 가치의 체계인 거죠. 맞잖아요? 화폐는 가치의 체계예요. 거기서 벗어날 방법은 없어요. 화폐는 어떤 것에는 보상을 주고 또 다른 것에는 불이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성공하려면 우리는 좋은 것에 편향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이더리움은 나쁜 것들에 편향되어 있어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좋은 것들에 편향하는 데 성공했죠. 그 이유는 주로 필터링 덕분이기도 하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비트코인의 문화 때문이에요. 그 문화는 시트코이너들을 거부해왔죠. 저는 가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PR의 동기,
즉 유특수 세트를 보호하겠다는 동기에 대해 말하자면 저는 이게 전혀 진지하지 않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비트코인 코어는 지난 몇 년 동안 유특수 세트의 크기를 4GB에서 12GB로 늘린 인스크립션을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유특수 세트가 3배로 늘어난 거죠. 그건 영구적인 손상이고 절대 고쳐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신이어의 프로토콜은 반대로 대략 500에서 1000바이트 정도만 추가될 거예요.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많아야 그 정도죠. 제 생각에 그들은 그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지한 논의가 아니에요. 비트코인 코어 프로젝트는 그냥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거예요. 그들은 유택소 세트의 증가에 신경 쓰지 않아요. 만약 신경 썼다면 사람들이 BRC-20과 인스크립션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그 허점을 이미 막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방금 말한 것 중에 그러니까 채굴자들은 이익만을 쫓는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모두가 그냥 바다들 향해 경쟁하는 거죠. 받을 최대한 많은 수수료를 받으려고 애쓰는 거고요.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문제를 조정 메커니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트코어는 비트코인의 역사 전체에서 그 조정 메커니즘 역할을 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그 역할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걸 채굴자들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자면 하드포크를 통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임의의 데이터가 아니도록 보장하자는 제한들도 있어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채굴자들이 덕대접이라고 가정하지 말고 그냥 어른답게 대화하면서 이봐요. 사용자로서 우리는 이런 거래들이 나눔이라고 판단했으니 이런 거래들을 제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마워요. 트위쉬. 환상적이네요. 좋아해요. 다음. 찬성 측 반론으로 시노비가 나온다. 좋아해요. 크리스는 누드바 네트워크와 프로토콜을 통제하는 입장에서 채굴자들에게 이런 거래들이 채굴되지 않도록 필터링해 달라고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채굴자들에게 전혀 부정적인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7년 블록 사이즈 전쟁을 떠올려봐도 그때도 제가 계속 말해온 것처럼 결국 합의, 컨센서스, 관계로 가야만 했습니다. 채굴자들과의 소통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호를 전달하는 유일하게 의미 있는 방식은 블록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입니다. 정말로 블록을 무효화하고 그 채굴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실제로 프로토콜 수준에서 이걸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채굴자들은 다른 곳에서 그 거래들을 받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채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메시지도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메카닉도 누드를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비트코인이 분산화되는 근원이라는 점을 언급했죠. 그리고 그는 많은 말을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이런 의미의 데이터가 노드 운영 비용을 높이거나 노드의 성능을 떨어뜨리거나 사용자가 거래를 검증해야 할 때 노드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검증해야 할 체크 포인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렴해집니다. 노드가 받은 블록에 대해 시행해야 할 검증 작업이 적어지기 때문이죠. 이건 네트워크 내 노드의 탈중앙화에 해가 될 만한 어떤 비용도 전혀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 머케닉은 비트코인이 의도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우연히 데이터베이스가 되었다고 말했죠. 그건 전혀 일관성 없는 주장입니다. 비트코인은 설계상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블록의 이력과 모든 미사용 출력, UTXO를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죠. 비트코인이라는 기술에서 우리가 돈이라고 부르거나 사용하는 모든 부분은 데이터베이스 항목입니다. 그게 바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알 수 없거나 임의의 정보를 인코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돈을 보낼 때 그 사람의 주소를 미리 알 수 없습니다. HTLC에서 해시하게 프리이미지를 미리 알 수도 없습니다. 임의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프로토콜로서 작동하려면 반드시 블록체인에 그런 정보를 넣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안에 임의의 정보를 넣을 수 있다면 사실 무엇이든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 이론의 법칙일 뿐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노비.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론을 비주얼 메카닉, 시트코인 메카닉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기된 의견에 답하자면 피터, 당신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원칙적인 방법이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 사실 가장 근본적인 원칙 중 하나가 이런 일을 막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노드이고 제가 당신의 데이터를 제 메모리풀에 넣고 싶지 않다면 그건 전적으로 제 권한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제외해도 어차피 블록에 들어갈 수 있으니 그냥 포함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하는 건 전혀 논리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왜 제가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아무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이밋은 로비 블록체인의 고양이 사진을 저장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고 마라가 그걸 위해 돈을 받으려 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왜 제가 그걸 보아야 하는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시노비가 지적한 부분으로 넘어가자면 누군가 그걸 해도 노드 운영 비용이 더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제가 왜 노드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본질을 무시하는 겁니다. 저는 비트코인이라는 화폐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싶어서 노드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화폐와 관련 없는 다른 용도가 생기면 저는 블록 공간을 두고 경쟁해야 하고 그로 인해 제 거래 수수료가 더 비싸집니다. 임의의 데이터를 중개하는 것에 반대하는 인센티브가 생기는 건 그게 제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애초에 제가 노드를 운영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게 설계상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하지만 다시 한번 제 서두의 주장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이건 아무나 원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이건 최대한 간편하게 다운로드해서 제3자의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머니 앱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구현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그게 제가 이걸 다운로드하려는 이유는 아닙니다. 저는 제 노트북에 데이터베이스를 두고 싶지 않아요. 저는 본을 쓸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걸 구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트레이드오프와 우선순위, 최적화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냥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대용량 MP4 파일을 실질적으로 업로드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활동에 적합하게 설계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비트코인은 아주 적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금전적 활동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거래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노드가 거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에 의해 악용되고 해킹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만약 누군가가 어떤 식으로든 시스템에 접근할 때 해킹이 재미있을 수는 있지만 데이터 조각들을 억지로 잘라내고 비트코인이 원래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억지로 끼워 맞춰서 이게 거래인 척 노드를 속이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덕적인 논점과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이 시스템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왜 이러는 거지? 좋아요.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정말 좋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6시 30분쯤 되면 제가 따로 시계를 보면서 체크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거 쉽지 않죠. 죄송합니다. 지금 30초 지났습니다. 네, 괜찮아요. 좋아요. 먼저 찬성 측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언급되었듯이
이 문제에는 부덕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코어 자체에 대한 신뢰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코어에 대한 신뢰 상실이 해롭다는 것은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의 말이죠. 그래서 먼저 두 분 중 어느 분이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저는 그런 일이 의미 있는 규모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좀 더 활발한 파워 유저들이 목소리를 내거나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경제 활동, 거래소들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션을 제외하면 이런 방식으로 노드를 운영하는 채굴자도 없습니다. 이건 그런 게 아닙니다. 코어에 대한 신뢰의 위기 같은 건 아닙니다. 이건 소수의 사용자들이 한 가지 결정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것에 불과합니다. 딱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전반적으로 만약 코어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다면 그게 정당한 이유에서든 아니든 간에 저는 그게 좋다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본질적으로 대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샘플기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단순한 사용자든 사업가든 채굴자든 개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결정하는 집단적 사안, 그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 각자가 개별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단일 개발자 근육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알다시피 사람들의 신뢰를 잃든 뭐가 됐든 간에요.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견고하지 않았던 거죠. 감사합니다. 이쪽에서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을 무시하셔도 되고 아주 짧게 답변하셔도 되고 여기서 방금 나온 말에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간을 나눠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 질문도 어느 정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방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비화폐적 사용 사례는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비용이라는데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현재 상태에서 현상 유지를 지지한다 해도 그 스팸이 여전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그게 너무 많아지는 한계가 있을까요? 그 한계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제 생각에는 그럴 경우 일종의 포크. 네, 그래서 이걸 논쟁하는 건 합의 레벨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건 그냥 인센티브 문제일 뿐이에요. 사실 이건 일에 맞지 않는 도구를 쓰는 미끼 같은 거죠. 파리를 잡으려고 핵폭탄을 쓰진 않잖아요. 특히 파리채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 방식은 15년 동안 잘 작동해왔어요. 사토시가 그걸 시작했고 그때부터 아무 문제 없이 잘 되어왔죠. 이런 게 효과 없단 척 그만하기로 했어요. 작동한다 했는데 데이터는 있잖아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논쟁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니르바나의 오류예요. 모두가 절대적 기준만 고집해요. 완전히 막을 순 없지만 정원자초 뽑는 것과 비슷하죠. 정원자초 안 뽑고 두면 엉망돼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어차피 다 뽑을 수 없으니 의미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그냥 가서 모래나 두드리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해왔고 효과도 있었습니다. 뭐라고 시노리가 말했잖아요. 여기서는 소수의 사용자만이 그런 입장이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같은 팀이라고 믿어요. 불신이 생기거나 분위기 조성은 원하지 않아요. 일주일이 지났고 네트워크의 7%가 저만을 낮췄어요. 우리는 아무도 그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건 인위적으로 조작된 게 아니라 정말 급격한 변화예요. 정말 많고 진짜입니다. 저한테 저만에 대해 메시지 보내는 사람들 모두 이 사람들은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파운드이나 엔트폴은 아직 저만 안 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엄브레이나 스타트 9 같은 걸 써요.
이것들은 실제로 누드인데 라이트닝 누드와 자체 맨폴 인스턴스를 그 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누드들이에요. 보여주듯이 텐동이 아니에요. 저는 핵심 인물들이 신념의 위기를 겪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지명에 질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Q&A 시간 가질 거예요.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노비 말에 답하고 싶은데 잘 몰라요. 지금이나 나중에 해도 돼. 네,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쪽 진영에 드릴 질문은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메카닉이 방금 말한 것처럼 고장 나지 않았다면 굳이 고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걸러내기도 하고요. 그러니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태계에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명확히 하고 싶은데 이 논의는 OPR-TORN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이건 인스크립션에 대한 논의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이 오디너를 위해 아주 작은 UTXO를 많이 만드는 것에 대한 논의도 아닙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오디너를 실제로 수만 개의 1사토시 UTXO로 쪼갠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막을 원칙적인 방법이 저희에겐 없습니다. 하지만 인스크립션 피터루 PR. 잠깐만, 몇 년 전이었지? 애플리펀이 바로 논의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뭔가를 좀 더 잘하게 만들거나 더 비싸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거죠. 결국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것들을 필터링하고 싶어하는 분들과 굳이 논쟁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결국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제가 토르에 대해 말했듯이 만약 우리가 마법처럼 비트코인에는 오직 금전적 거래만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멋지죠. 하지만 아직 그런 방법은 없어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몇 년은 누군가 멋진 제안을 들고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없다면 우리는 북으로 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를 잃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도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코어에 회의적인 건 오히려 좋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새 버전을 바로 실행하길 바라지 않거든요. 회의적인 태도는 좋은 겁니다. 예, 두 가지 답변하고 싶어요. 시노비, 당신이 채굴자들이 제대로 행동하게 하려면 실제 포크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우리가 그걸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렛 맥스웰이 만들었다. 에 대한 제안. 꽤 오래전에 모든 PD의 데이터를 전부 섭렵해서 그게 진짜 데이터인지 확인하자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항상 키를 달아내거나 뭐 그런 식으로 우회할 방법은 존재하긴 해요. 그리고 알다시피 여기저기 키에 몇 바이트씩 넣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래 대부분의 스팸을 막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울타리에 비유하곤 했어요. 만약 자기 집 주위에 울타리를 친다면 보통은 침입자나 도둑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코어 지지자들은 의지가 있는 공격자는 그 울타리를 넘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타리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 울타리를 없애야 한다는 거죠. 이건 명백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울타리는 억제 효과가 있거든요. 그들은 또 이 스팸에 대한 경제적 수요가 있다고 말해요. 근데 경제적 수요가 있는 이유는 억제 장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억제 장치를 없애버리면 경제적 수요가 더 커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청중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좋아요. 저쪽에서 손을 드신 분이 계시네요. 오퍼랜드제라는 일종의 표준성 검사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미 비트코인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표준성 검사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 모든 검사들이 노드 운영자가 설정할 수 있는 옵션으로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이 표준성 검사만 특별히 제어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모든 표준성 검사를 다 제어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요. 누드를 설정할 때는 좀 더 미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념에 빠지기 쉽거든요. 4는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이고 그들이 설정하는 기본값이 사실상 네트워크의 표준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뭔가를 바꾸면서 이건 아무 영향도 없어요. 어차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라고 말할 때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건 자기 모순이에요. 아무 영향이 없다면 왜 뭔가를 바꾸는 거죠? 이게 바로 보세요. 피터 포드가 방금 지적했듯이 이건 원래 아프리턴에만 국한된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맞다면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어요. 기술적으로 단순히 누군가가 OP 리턴을 80바이트 대신 150바이트로 쓸 수 있고 굳이 OP로 갈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 가짜 해킹이나 가짜 공개티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네, 이해해요. 그게 더 낫죠? 하지만 여기서 모든 맥락을 무시하는 건 정말 순진한 거예요. 다시 한번 크리스가 지적했듯이 어투코도 그렇고 블록도 그렇고요. 최근에 팔로우한 IRC에서 코어가 언급한 것처럼 이건 완전히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입장이라고 들을 때마다 정말 짜증나요. 왜냐하면 그다 지적했듯이 우리는 8천만 어투코에서 2년 만에 2억 개로 늘어났거든요. 네, 어투코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어투코 시티의 성장은 분명 문제죠. 하지만 시니어가 하는 건 1년에 500바이트 정도밖에 안 생기고 그마저도 거의 발생하지 않을 실패의 모드라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기본값을 어떻게 정할지 논의할 때 이런 맥락을 꼭 고려해야 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옮기고 처리할지도 문제죠. 원칙적으로 간단히 답하자면 더 많은 설정 가능성이 있는 게 더 좋고 우리는 포어를 신뢰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모를 때는 그들이 합리적인 기본값을 정해줄 거라고 믿어요. 고마워. 30초 동안 반론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네, 제 말은 사실 어느 정도는 저랑 동의하신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아토리턴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UTXO 세트의 성장을 어떻게든 막을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럴 기술적인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번 논의와 관련해서는 하지만 기술적인 논리를 봐야지 온갖 바람이나 목표만 봐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찬성 측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여기 손 드신 분 계셨죠? 질문에 프리커링하는 PR이 있었습니다. 1년 반 전. 질문이 있습니다. 피터 토드는 우리가 하대 레벨에서 이걸 할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걸 제안하신 거잖아요. 만약 그 제안이 실제로 눈이 테이블에 올라왔다면 입장이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비트코인을 오직 비트코인으로만 만드는 유니콘 같은 해결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방안이라면 당신 입장에서는 괜찮으신가요? 일반적으로 만약 우리가 마법처럼 손쉽게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저도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 내 모든 데이터가 최소한 애시나 공개되어야 한다고 한다면요. 네, 정말 좋죠. 저는 비트코인에서 이미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오픈 타임스탬프를 운영해서요. 하지만 비트코인의 일시 다이제스트만 넣어도 오픈 타임스탬프는 문제없이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저에겐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제가 작업했던 다른 프로젝트들, 예를 들어 토큰 거래를 다루는 RCD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에 임의의 데이터를 넣을 수 없어도 실제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할 거예요. 사실 그건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그래서 제 반론 중 이름은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세요. 비트코인에서 원숭이 JP 이지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이 회계 시스템으로서 비트코인을 유용하게 생각한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죠. 정말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그냥 받아들여야 해요. 그런 것들 좀 많은 게 흥미롭긴 하지만 비트코인에 꼭 도움이 되진 않을 수도 있죠. 결국 중요한 건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가장 집중해야 할 게 뭐냐는 거예요. 비트코인 자체를 유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모든 거래들을 반드시 가격으로 이기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신경 쓸 필요는 없게 되죠. 이쪽에 3초 들으세요. 원하시는 대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하고 싶으신 걸로 알아요. 저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런 인스크립션을 막을 기술적 수단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있어요. 잉크가 만들고 필터도 있어요. 매듭 엉켰어요. 아주 잘 작동합니다. 매치 모어 데이터 클린이라는 PR이 있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걸 정확히 해줍니다. 그게 인스크립션을 비활성화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데이터 캐리어에 맞게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해결책이었는데 코어에서 거절당했어요. 왜냐하면 스팬너들이 디터브에 몰려와 우리가 검열당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분 더 질문을 받고 싶은데 저쪽에 선비신 분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몇 가지 목표를 제시했고 그 목표를 당신도 추진하려는 것처럼 보이네요. 예를 들어 OPR이 DURN 한도가 0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탭 if 같은 걸 통해 트랜잭션에 많은 데이터를 넣어서 UTXO 세트를 불필요하게 늘릴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한쪽 극단적인 제안이 있는데 그게 꼭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해결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 이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대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는 제안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처음에는 필터를 고치자고 제안했었어요. 이제는 잘 작동하는 필터를 코어가 망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입장이 됐죠. 그래서 저희는 약간 뒤로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이고 필사적으로 버티면서 그나마 체면을 지킬 수 있는 뭔가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시틀이 제품의 설계가 완벽한 핑계거리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봐요. 기술적으로는 OPR이 TURN이 좀 더 많으면 더 낫죠 라고 말할 수 있게 됐죠. 그게 사실 필터가 그렇게 커지지 못하게 막는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라는 사실은 그냥 무시해버리고요. 지난 2년간의 가스라이팅은 아예 없었던 일로 치자고요. 좋아요. 이게 약간 더 낫긴 하네요. 그러니까 미안한데요. 큰 유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네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수준에서 이걸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탭노트 위저드가 했던 일이나 룬지가 했던 일, 혹은 그와 비슷한 무언가를 하려면 많은 자금을 모으고 결국에는 일종의 사기극의 동력을 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쉽지 않은 일이고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원래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루크가 오션은 인스크립션을 필터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을 때 2개의 시트코인이 바로 0으로 폭락했고 그는 곧바로 살해 협박까지 받기 시작했어요. 그건 그들이 이런 것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고 결국 모든 소란의 본질도 바로 그거예요. 저는 정말로 그 반대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만약 필터를 우회하는 게 그렇게 별거 아니고 그게 무의미하며 단순한 기술적 부채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이런 대화조차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겠죠. 혹시 답변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아니면 바로 마무리 발언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저는 사실 반대편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OPR이 DURN 표준 한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42바이트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두 가지 대화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분명히 사용자 설정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코어가 그걸 없애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더 이상 사용자가 설정할 수 없게 하는 게 어떻게 사용자에게 이득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코어에서 그걸 유지하는 게 귀찮다는 건 알겠어요. 코드 몇 줄, 한 8줄 정도 지워야 하니까 짜증날 수 있겠죠. 하지만 40바이트면 돼.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요.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터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했듯이 저는 이걸 주로 기술적인 논의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기술적 선택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죠. 아까 그분의 질문에 답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만약 우리가 비트코인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오직 서명, 공개키, 해시만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해결책이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실현 가능한 기술적 해결책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 해결책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생길 수도 있고 어쩌면 ZK 증명이 이런 걸 합리적으로 가능하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코어 같은 단체 입장에서는 OPR이 TURN에 물리는 이렇다. 우리는 사람들이 바른 방식보다 이걸 사용하길 바란다. 그러니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는 게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반대편에게 조언을 하나 하자면 사실 여기서 더 나은 주자는 우리가 그 기준을 세우고 그런 방향으로 입장을 정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제가 듣는 건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법정화폐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온갖 허울뿐인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코어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일일이 지시하러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좀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규제 당국이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오해하는 것도 원치 않아요. 저는 이런 논의를 기술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인에 JPEG 들어가는 게 싫긴 하지만 우리는 기술적인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방금 누군가가 우리는 잘 작동하는 필터가 있었잖아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하지만 논의는 그게 아니었어요. UTXO 세트가 커지는 건 인스크립션 때문이 아니다. 사람들이 오디널 때문에 자산을 쪼개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원칙적으로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물론 비트코인에 블랙리스트를 추가해서 오디널이 뭘 했는지 추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비트코인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블랙리스트를 계속 바꿀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 건 중앙화된 프로젝트에서나 할 수 있는 스팸 통제 방식이죠. 우리는 기술적으로 타당한 방식으로 스팸을 통제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인센티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수수료예요. 수수료를 내면 거래가 블록에 포함돼요. 이게 우리가 블록 크기 제한을 두는 이유예요. 네, 마법처럼 모든 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가능한 방법을 써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 네 차례요. 네. 그러니까 스팸이 들어올 때마다 그냥 트리터링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일 거예요. 만약 무크가 시니어 트랜잭션을 어떻게 필터링하는지에 대한 워크숍을 시니어가 메인넷에 출시되기도 전에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스팸을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위욕이 꺾일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UTXO 세트가 늘어난 게 이전에는 인스크립션 때문이 아니었다고 하셨잖아요. 물론입니다. 인스크립션 피해가 심각했던 이유는 처음은 수수한 JPEG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중엔 볕에 담연한 토큰으로 감했죠. 그리고 그게 시작되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인기를 끌었고 스팸도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쪽이 실제로 영향을 주면 유리한 쪽이에요. BRC-26 비트코인 UTXO 세트가 세대로 늘었습니다. 1년 반 전에 인스크립션을 맞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기술적 해결책은 분명히 있었고 비트코인은 비트코이너들의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허가가 필요 없는 시스템이지만 완전히 무제한은 아니에요. 다른 비트코이너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표준적으로 쓰려면 비트코이너 동의가 필요해요. 우리가 비트코인을 최고 가입한다면 돈을 찍는 권력자가 사서 자기 목적대로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징점으로 탑승적인 운동을 해왔던 일입니다. 우리는 운명이 비트코인에 닥치게 될 수 없습니다. 만약 화폐 극대주의 포크와 플랫폼 극대주의 포크 전쟁이 벌어진다면 화폐 역할에 집중하는 비트코인 포크가 플랫폼에 집중하는 포크를 압도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10년간의 경쟁 끝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상상도 못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건 불평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이방의 대부분보다 비트코인에 더 낙관적이에요.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으로 중화문한 시스템을 대체하고 세상의 인센티브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죠. 제가 여기 있는 이유예요. 네. 비트코인을 다시 돈으로 만들 수가.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신호도. 좋아요. 이러한 트위터가 존재한다고 해서 채굴자들이 프라이빗 멤프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 집중화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런 종류의 거래에 대한 수요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오직 이러한 거래를 비공개로 받아들이는 채굴자들에게만 집중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고 해시레이트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자본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관점에서 채굴자들이 이런 행동을 악의적으로 본다면
이런 필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네트워크에서 나쁜 진리자로 간주되는 악의적인 체불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셈입니다. 즉, 이 필터들을 남겨두는 것은 여러분이 위협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면 아마 인기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선형거래 관련 데이터만 블록체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마법 같은 기술적 포크가 있다고 해도 저는 사실 그걸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임의의 데이터로 블록을 불필요하게 채우는 것, 즉 전체 블록을 다 차지해서 모든 금융거래를 밀어내는 식의 사용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에서 임의의 데이터, 즉 비금융적 용도의 사용이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적 용도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강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비트코인에 올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미래를 대신해서 그런 건 전부 허용되지 않는다. 너희는 그걸 할 수 없다 라고 정해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유일한 위험은 실제 노드의 실패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여러분의 노드가 다운될 수 있다는 거죠. 네트워크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코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니터링해야 하는 것들을 감시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울타리와 질에 대한 비유를 다시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런 종류의 비유는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기술적 현실을 완전히 왜곡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울타리가 쳐진 집이고 그 울타리가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두가 마법처럼 서로 연결된 집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집에는 울타리가 있고 어떤 집에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집들 중 어느 한 곳에 침입한 사람이 마법처럼 모든 집으로 동시에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울타리는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전혀 막지 못합니다. 심지어 억제 효과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단 한 집만 침입하면 되니까요. 이런 식의 비유를 통해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논의해야 할 기술적 현실을 왜곡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스터 메카닉 마무리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약간 미친 사람처럼 느껴져요. 피터가 여러 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해결책은 이미 존재하고 잘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냥 사실이 아니에요. 그 해결책은 비트코인 코어에 대한 풀 리퀘스트로 제시됐고 기본적으로 베어 멀티시그를 비활성화하는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에 정말 큰 피해를 주는 두 가지 유형의 스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 코어 측에서는 이건 논란이 많으니 우리는 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알겠어요. 비트코인 코어가 논란이 많은 피해를 머지할 수 없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기터브에 몰려와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 스팸으로 이득을 보는 쪽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좀 수상하긴 하네요. 결국 그 피해는 노드들이 다 떠안는 건데요. 라고 말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똑같은 규칙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오픈펌 필터를 없애고 싶어 했을 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는 그냥 이건 브리게이딩이다. 너희가 오라고 하더니 기터브를 그냥 받아버렸죠. 사람들이 강제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 저는 비가 기터브에서 추방당해서 여기서 울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개발자가 아니고 비트코인 코어에 기여한 적도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 주장은 분명히 타당했어요. 저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강제로 통제당하고 제 멤플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잃는 것에 아무런 동기가 없어요. 그리고 시노비가 계속해서 하는 일은 멤플과 블록체인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네, 결국 블록체인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제 멤플에 들어오길 바란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멤플에 무엇을 넣고 싶은지에 대해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면 그것이 결국 블록체인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채굴자들에게 어떻게든 신호로 보내야 해요. 왜냐하면 결국 채굴자들이 우리가 이 역학을 거꾸로 뒤집어서 채굴자들의 인센티브를 걱정하고 그들을 달래기 위해 온갖 꼬인 논리를 펼치자고 하면 결국 네트워크의 역학이 똑같은 상황으로 망가져 버리거든요. 빙고 카드를 준비하세요.
세금입 활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채굴자들에게 세금입을 도입할지 말지 결정권을 줬더니 모든 게 엉망이 됐죠. 사실 그들은 직원이어야 하거든요. 그들이 사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불편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거래를 메모리풀에 넣지 않을 거예요 라고 신호를 보내야 하고 그러면 그들도 대체로 따라와서 이런 거래를 블록체인에 넣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역사적으로도 그래왔고 완벽한 해결책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결책이 전혀 없는 척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흥미로운 지적을 하셨는데 비트코인 코어의 역할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 논의거리예요. 왜냐하면 코어는 결정을 내려야 하고 커뮤니티 내 특정 집단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니까요. 이게 어려운 이유는 블록체인에 여러 가지 사용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완벽한 화폐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임의의 데이터를 저장하길 원하잖아요. 그럼 둘 다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코어의 결정은 결국 비트코인이 철학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비트코인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지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칼 같은 프로토콜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에 최적화해야 하고 코어도 그걸 존중해야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참가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열린 기술적인 옥스퍼드 스타일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토론이 앞으로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최소한 한 번 더 이런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제가 뜨거웠다고 생각하셨다면 제임스 롭과 저희 니프티가 경직화에 대해 토론하는 걸 기대해보세요. 네. 그래서 그건 투표하세요. 네. 그 토론은 내일 밤 같은 시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투표가 시작됐으니 꼭 사이트에 다시 접속해주세요. 같은 URL로요. 투표하세요. 새로 고침하세요. 네, 새로 고침하셔야 해요. URL이 뭐였죠? 상태 저장돼야 있어요.